반갑습니다. 오늘장 모닝. 오늘은 강지현 운용역과 함께 시장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체크 어떤 거 좀 해봐야 될까요? 우선 환율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잡긴 잡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속도란 부분하고 한 번 정도 이제 되돌림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현재 좀 이어진다 정도? 그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쵸. 이 부분을 뭐,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이를 가지고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음. 이제 어제 시장 자체가 특징이 사실 올라간 업종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제 몇몇 가지 빼고는 이제 대부분 아. 상승해줬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쪽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더 의미 있는 종목까지 가볼 텐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직까지 1,200원 위고 이제 최근에 거기에 좀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봉 차트인데 네. 환율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 선율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환율이 급등하기 전까지는 예. 1,200원에서 1,207원 8원 여기가 이제 계속 고가를 인식했었죠. 초반대. 근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비슷한데 네. 저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바로 급락이 떨어졌다가 그렇죠. 이제 1,200원에서 1,208원 그러니까 저 라인대가 아무래도 한 번은 지지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반등폭이 얼마큼 나오냐인데 보통 이제 저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38.2%라든지 50%라는 기술적 반등치 이걸 네. 우리가 되돌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라인대를 현재는 저항을 받았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는 1,218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금 1,208원짜리 때 이 라인대를 이탈하느냐. 그래서 그 이탈이 나온다면은 이제 환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세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도 1,200원대 숫자가 이제 1,100원대로 떨어지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환율 자체가 이제 수직으로 급락할 때는 뭐 그렇게 바로 돈다가 없었지만 예. 이제 반등하고 나서 다시 떨어진다 했을 때는 방향이 잡힌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환율이 또 어떻게 또 작용할지도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장단기 금리 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요즘 계속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9년도 네. 이때였는데 이제 2018년도까지가 지수가 강세를 띄고 그렇죠. 그러나 2019년도 들어올 때쯤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랬죠.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배경 자체가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쵸.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이었던 거고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오른쪽 표를 좀 보게 되면 네.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역전되냐면 예. 10년물 금리가 완만하게 행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예. 그 상태에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오거나 이런 과정을 보이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데 예. 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얘기할 때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한 경우도 있고요. 그 3개월물과 10년물을 비교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이제 금리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꾸준하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예. 최근 들어서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5월 달까지 인플레이션 이거에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된다면 네. 이제 빅스텝이라고 얘기해서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세게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연준 의원들 구성 자체가 매파성이 높다가 돼 있었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를 좀 더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나 가파르게 급등을 한 거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10년물이 약간 뭐 횡보하고 있다 2년물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갔는데 2년물이 더 세게. 2년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예,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통화 정책을 할 때는 연준에서 텀을 많이 뒀었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천천히. 금리 인상하고 예. 금리 인상도 굉장히 천천히 했었다면은 예. 이번에 굉장히 가파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나오네요. 그게 2년물에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 자체가 네. 2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 굉장히 좁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반대로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까지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년물의 상승폭보다 3개월물의 상승폭이 작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회에서도 이제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네, 네. 할 때 네.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단기 금리 차이를 2년물과 10년물보다는 3개월물과 10년물 갖고 이야기하는 게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2년물이 지금 이렇게 치솟는 건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연준의 통화정책이 내년까지 워낙에 금리 횟수를 높게 만들어 놓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작용한 케이스가 되죠. 아. 그래서 실제로는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볼 때 현재 2년물과 10년물이 같이 급등을 하는데 그렇죠. 좀 더 빠른 것이 2년물 급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좁아진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냥 껴맞추기 정도?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고 약간 좀 일시적인 우려 정도로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는 아직까지 거죠?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부분도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오히려 지금은 3개월물을 더 봐야 되네요. 자,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제 시장은 한 0.9% 정도 상승인데 네. 실제로 체감은 더 좋은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셀트리온이 블록들이 있었고 네. 삼성 SDS가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이 좀 하락이 컸었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적인 쪽에서는 강세가 나타났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된 쪽이 이제 보험 업종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금융 쪽에서도요? 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는 은행과 보험이 전통적으로 수혜주다 그렇죠. 이런 관점도 네, 가지고 있고 유리하죠. 그 다음에가 강세떴다 된 것이 이제 시총 상위에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네. IT. 근데 이제 IT에서는 반도체는 좀 약세를 띄었는데 네. 그 외적인 IT 주들이 강세를 띄워줬다가 됩니다. 음. 그 다음에가 이제 산업재는 여전히 강하죠. 산업재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선도 강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들도 강했고요. 네. 건설도 강세 띄었고, 그 다음에 소재에서는 철강이 강세 띄고, 그 다음에 화학도 강세 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산업재, 소재, 소비재 이쪽에 다 강세 띄었다 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FMF가 앞전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다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통신주들도 강세가 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왜 센 거였습니까? 통신주도 이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네. 안정적인 배당이란 부분도 있고 방어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침체잖아요. 네. 네.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면은 경기 침체 시에는 경기 관련된 민감주보다는 방어주가 좋다 이런 논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딱 업종을 볼 때는 경기 방어주다 얘기하는 것이 보통 보험 그리고 유틸리티 통신 이렇게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음식료까지도 포함이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일시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과한 우려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종목들.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등락 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200 연결 선물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를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체감이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예.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좋았었죠. 음.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실제로 이제 소폭의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예. 그 매도 대부분이 이제 세트리온과 삼성 SDS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외적인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나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네. 3천억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체감 좋게 만든 건데 그 선물 쪽에서가 어저께 외국인들 어떻게 했냐면 만기 이후로 그러니까 6천 계약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부분을 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장중에 6천 계약 이상을 매수했다가 네. 마감할 때는 많이 줄은 거죠. 누적으로 볼 때는 그러네요. 1,300계약 정도 추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게 프로그램 매수로 연결되면서 시장에서 체감 좋게 만든 케이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럼 현재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 지수도 21세 안착하는 과정 그대로 보여줬었다 그러는데 예. 지금 현재 선물 지수나 대형 지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 다 통틀어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가장 반등폭이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언제 셌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를 할 때 현물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같이 매도를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과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선물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국내 대형 지수라든지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이 못 들어온 건 환율 때문이라고만 환율적인 생각하면 돼요? 부분이 굉장히 컸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박스 거래 딱 중간 마디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다 마무리했는데 네, 네. 이게 딱 검은색이 20있었는데 거기까지 마무리된 거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363포인트 라인대가 채널 패턴을 돌파한 자리가 되면서도 바로 직전 고가 돌파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 되면 우선은 367.5에서 370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가 이제 고가
박스권 상단자가 된다. 네. 거기까지만 올라가면은 이제 기술자 반등폭이 30화제 2% 정도 되는 380선까지가 열린다. 이게 종합주가지수로 얘기할 때는 2,85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단은 그 정도까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올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통신주를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예,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 통신주 이거 그냥 노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한 방 맞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텐데 예. 사실 우리가 통신주의 경우는 예전부터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배당주. 그렇죠. 왜냐면 통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반면에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없었던 케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현재 SK스퀘어와 SK텔레콤 둘로 분사를 네, 해가지고 나와버렸죠. SK텔레콤은 말 그대로 그냥 통신사업만 하고 배당만 주고 이익만 내면 했 기존에 알던 그런 거고요. 네, 그렇게 된 거고 SK스퀘어 쪽에서가 이제 성장 동력 자회사들을 갖고 간 케이스고요. 네. KT 같은 경우는 그럼 지주회사로서 아직까지 분사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 KT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이제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컨텐츠 관련된 이제 뭐죠? 드라마요? 드라마라든지 네. 이제 미디어 사업, 미디어 쪽을 그런 한다는 것도 거죠. 하는군요. 드라마 제작도 직접 하고 있고 네, 이런 네. 과정으로.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현재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3월달 이제 주총 시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예.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도 이제 KT 같은 경우가 3월달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 배당을 높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당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에 1,350원이었던 배당이 예. 2021년 되니까 1,900원 올라갔죠. 많이 올렸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 전망이 되니까 네. 배당을 우선 높게 준다. 그러니까 배당 자체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동력 이 부분과 그 최근 들어서 통신사들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쪽에서는 광고를 하지만 네. 예전처럼 단순하게 통신사들 광고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비용 자체가 절감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이 꾸준히 나타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조 1,800억이었던 게 작년 같은 경우 1조 6천억으로 확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비슷하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밸류적인 부담이 아예 없는 케이스니까 아직까지 뭐 7% 정도 수준인데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6%로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은 안정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배당도 부분이고 높고, 또 예.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은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되기도 합니다. 그럼 KT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SKT랑 그 LG랑 SK텔레콤보다는 예. KT가 제일 좋은 거고요. 예. 그 밑에가 이제 LG 유프스인데 LG 유프스는 또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군요. 성장 동력으로서 네, 그쪽은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중계를 하는 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디즈니 기술이라서 플러스도 중계하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성향이. 그러니까 통신주 중에서도 좀 KT가 좀 더 탑픽이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스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험주네요. 예, 어제 또 강했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보험주가 간밤에 강하더라고요. 미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한 거 보게 되면 예. 자동차와 금융 예. 이쪽이 이제 가장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소비재 쪽이 강세 좀 띄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비재. 그럼 이것도 그럼 예스로 보십니까? 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했던 게 업종하고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국내에 있는 가치주들은 사실 국내 증시 자체에서 가치주를 무시한 게 10년 넘게 무시를 했거든요. 올해도 무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다들 성장 동력을 굉장히 많이 찾기 시작을 했고 그 성장 동력이란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치주도 이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성장과 가치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네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해상 쪽은요? 근데 현대해상은 새롭게 성장 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보는 업종 네, 이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가를 넘어갈 그런 모습인데 예. 52주 신고가죠. 그러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볼 때 이제 순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이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보는 것이 순이익 아니라 보죠. 순이익을 봅니다. 예. 그래서 순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가 4,380억이었고 네. 올해가 4,330억이니까 큰 차이는 안 나오고 있죠.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다만 배당 자체가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이 예전에 1,000원이었던 게 1,480원으로 한 50원 정도 늘어났죠. 배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안정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주주 하락 정책이 이제 피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정책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정책 많이 네. 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ESG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는 케이스 역시 5%에서 6%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네. 예전에 맺었던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해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겠다니까 아. 올해부터 예. 그 예전에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렇죠. 구간에 들기 때문에 예. 그 높았던 손해율 자체가 완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실적 전체가 개선되거나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실손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고가 나면 옛날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그죠.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비용 자체가 인상이 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세이브가 됐다. 어쨌든 이 두 종목 다 이제 배당은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매력을 더 늘리고 또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 좀 종목들이 좀 화학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시총 기준으로 이제 대형, 중형, 소형들의 흐름을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거 뭐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걸 준비했냐면 예, 예.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딱 지수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네, 지금 뭐 유럽도 한번 다 무너졌다가 하락폭의 절반 이상 올라왔고요. 다들 그랬죠. 중국도 예. 무너졌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38.2%까지 올라왔고 예, 예. 일본도 38.2에서 50% 사이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62.8%까지 올라왔고. 제일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그다음에 네. 나스닥은 이제 38.2에서 50% 사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같이 하락했던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20% 전후의 하락은 다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예.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의 절반 정도 올라온 거죠. 제일 많이 회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하락폭의 10% 정도 하락이니까 예. 절반이 올라온 거고 네. 중형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3%니까 음. 약 38.2%가 올라온 케이스가 된 거고 네. 대형은 반등폭이 굉장히 작다가 된 거죠. 이게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2020년도에 학습 효과라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에서 급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코스닥과 중소형이 좀 더 빨랐다는 거. 왜냐면 수급 자체가 개인들 중심의 수급이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외국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이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차트 봐서는 이제 대형이 갈 차례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면은 이제 아. 대형이 움직인 것이 맞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 이게 들어와야지 맞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지금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전에 제가 네. 이제 바닥은 만들어졌는데 그 얘기 해주셨죠. 세기와 속도가 이제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완만한 U자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지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다. 예. 근데 답답하지가 않을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예. 완만한 입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선도주라고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네. 사실 뭐 방산이라든지 뭐 신재생이나 건설 막 이런 산업재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예, 예. 최근 들어서 뭐 화학도 움직이고 철강도 움직이고 그 나서 이제는 바텀 피싱이라고 했었던 IT도 움직이고 이차 자동차도 전지. 움직이죠. 예. 그 나서 이제 보험이라든지 통신도 움직이죠. 네. 결국 다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순환장세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이제 타이밍만 좀 참. 그러니까 이제 잡으면 타이밍만 되겠네요. 잡으면서 움직이면 무난한 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그래서 완만한 이제 입자군요. 시장 자체를 예. 지금 현재는 V자 반등형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네. 순환 장세니까 네. 사실 순환을 얼마큼 잘 타냐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대신에 조급하지 않으셔야 될 게 순환 장세가 나타날 때 이게 앞으로 더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쫓아가셨다가 그렇죠. 조정을 받고 다른 종목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매매군요. 순환을 잘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순환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대하다. 아직 이렇게 오지도 보시면 않았다. 되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이거에 대한 앞전에 먼저 만들어진 그렇죠. 것이 사실 예. 러시아 문제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왜 국내 증시가 빠졌냐? 원자재라는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타격받으니까, 예. 비용의 기업들한테 비용의 증가가 나타날 그렇죠. 거고 예. 실적에 불어 나타날 거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까지 연결된 건데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된 케이스죠. 그렇죠. 예, 오늘 또 전쟁에 대한 이슈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시장 미국 주식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 섹터하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별과 섹터별을 보게 되면 거의 네.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앞전에 제가 이제 해운은 단기적으로는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예. 아직까지 해운은 중립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설과 조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그대로 다 가시는데
대신에 방산하고 리오프닝은 당분간은 중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나요?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예.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약한 편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 이미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선반영이 어느 정도 해놓은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런 순환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매기가 좀 움직이는 케이스라서 조금 늦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변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바텀 피싱에서 이제 하나씩 다 움직였죠. 네. 사실 시총 최상위에서 아직까지 반등이 못 나왔다 된 것이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시총 최상위 IT 이쪽에서가 아직까지 상승이 약합니다. 아직도 그것도 외국인 수급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쪽이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 시장을 계속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롯데 정밀화학을 아예 말씀드렸는데, 화학적으로 가시네요. 그러니까 롯데 정밀화학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다른 화학주들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그게 큰 케이스도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반등은 좀 더 빨리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튼튼하네요. 근데 이제 가성소다 관련된 이제 염소 예. 계열 쪽에서 예. 이쪽에서 가격도 괜찮은 케이스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국내에서 암모니아 생산은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가장 많이 한다 되겠죠. 뭐 암모니아 자체가 수소 사회로 가기 전에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렇군요. 부분이 또 성장 동력으로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실적 자체가 뭐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올해도 그대로 그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이게 종목들 오른 거 보면 장 흔들려도 실적 좋은 것들은 잘 버티고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빠져도 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죠. 그렇군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롯데 정밀화학 보고 있는데요. 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작년에 고가를 이제 10만 1,000원까지 찍었던 네, 그런 그랬었네요. 모습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주가가 무너질 때 6만 5천대까지 떨어졌었죠. 2월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은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결국 한 번에 다 영향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올라갔던 거를 한 4, 5개월 동안 내린 그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네요. 내렸죠. 예. 내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시장보다 반등이 더 강했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랬군요. 그래서 1차 반등을 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현재는 7만 3천원에서 8만 원 사이대에서 계속해서 매물수하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준다. 단기적인 추세를 살짝 넘어가는 위치에 들어오고 박스권 네. 상단도 넘어갈 수 있는 위치 때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퍼로 따지다 5% 정도 수준이니까 낮죠? 뭐 부담이 없겠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매수를 잡는다면은 79,000원에서 네. 79,800원에서 매수를 잡는다 하시면 되고 이제 손절은 74,500원 그럼 목표가는 88,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또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을 봐도 그렇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